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급 8기가비트 DDR4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이로써 후발업체와 격차를 2년 이상 벌리게 됐습니다. LG전자가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도입하는 등 기업 설명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잠정 실적 발표 실시가 확정될 경우 발표일은 오는 8일 또는 11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스타는 중국 우한 차이나스타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에 약 71억 1,200만 원 규모의 제조용 로봇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24%로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동국제강은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의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양물산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 오늘 시장도 이렇다 할 흐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개장 한 20분 정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 시장과 종목 점검해보는 이드코의 마켓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지수, 이제 그동안에 1950포인트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번에 지수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지수 최대의 저항 포인트가 201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자, 결국 이제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유동성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 결국에는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수 이제 2010포인트에 대한 저항,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이 아니고 딱 집어서 132만 원대 목표 주가를 132만 원대라고 3월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한 번씩 순환매로서 시장을 견인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상승 과정 이후에 이렇다 할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국 이제 지수가 어떤 이유에 하락이 됐던, 국제유가 하락이 됐던, 경제지표에 악재가 됐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둔화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됐건 결국에는 시장은 구색 맞추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급반등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상황들이 시장은 좀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이제 내일 7일이 되겠죠. 내일 발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분석이 제각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구는 증가, 누구는 감소, 상당히 이제 폭 자체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하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 시장
2,100 간다, 2,500 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가게 되더라도 2,000포인트 이상에서 일단은 그러한 마인드로 대형주를 매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물리게 되는 꼴이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얼마까지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나오냐의 상황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장의 반등은 일단 1차적으로 1950포인트 부근에서의 반등세 일단은 예상은 해드렸지만은 일단 뭐 하락이 좀 나올 때 어제 이제 하락이 나올 때 196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고 어느 정도 아래꼬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구간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9포인트 어제의 저점이 되겠죠. 1959포인트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3월 중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192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있게 되더라도 일단은 하락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저점이 반드시 유지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한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유럽 증시는 물론 다우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저항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지수 포인트 17,90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 상승폭에 대한 고점을 보면은 17,800포인트, 17,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탈한 그런 상황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17,1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면은 우리 지수도 1920포인트 부분까지는 하락하는 것이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지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 5일선 부근까지는 반등세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현재 5일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을 기본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셀트리온 12만 원대를 반드시 강력하게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돌파를 해야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전일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미비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터치만 하고 일단은 11만 9천 원대에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상승의 연속성이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 하지만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구간의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셀트리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뭐 전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5일선을 지금 셀트리온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도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램시마 셀트리온 미국 FA 승인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동안 셀트리온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다렸던 그런 승인에 대한 결과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재차 상승하는 과정들이 나오는지 벌써 이제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12만 원대를 기준해서 정고점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차익을 낼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오늘 상승 후에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잣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지수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오늘 구간 무리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부터 체크하시는 주 후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의 FDA 판매 허가를 드디어 획득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상승 출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이후에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움직임 꼭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49분, 개장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호가 특징주 어떤 게 눈에 띄고 있나요? 네, 역시나 이제 가장 먼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간밤에 미국 FDA의 램시마가 승인이 됐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램시마 허가는 사실은 뭐 셀트리온 쪽에서는 제일 단기간에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일단 거래도 거래지만 뭐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당연히 봐야 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대표이사가 서정진 씨의 동생인 서정수 씨가 선임이 됐고, 뭐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았고요. 또 이 셀트리온 제약이 램시마의 국내 판권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제약도 당연히 오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로 6만 5천 주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예상치 효과는 1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신규 진입은 좀 무리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로 12만 주, 예상치 효과가 0.8%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뭐 셀트리온이 훨씬 더 공략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들을 해주시고, 두 번째 종목은 이 라이브 플렉스인데, 역시나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은 한 80억 규모 정도 되고요. 신주 발행가액이 보통주 1,560원, 예정 상장일이 5월 18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할인율이 한 20%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언더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좀 라이브 플렉스도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시간으로 20만 주, 예상치 효과가 7.6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이제 박스권, 최근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해냈고, 오늘 또 3자 배정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2,0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2,000원대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동반하지 않으면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매물대 소화하고 아마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양디지텍이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금융투자 쪽에 물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 블록딜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장내 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연결 기준으로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뭐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일단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 근데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는데, 일단 이틀 동안 그 2번 정도, 지난주에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들어온 물량들이 어떻게 좀 반응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시간 외로 14만 주, 상승은 지금 예상치 효과가 4% 정도, 그러니까 금융투자 창구에서 좀 들어왔을 때도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호가 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이어서 장전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그리고 의지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코스피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영석 대표님 오늘 마감까지 또 조정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삼성전자,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매도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어제까지 합쳐갖고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높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 낙폭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 우려하고 계실 텐데요. 시장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발표를 하는데 증권사마다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이끌어왔던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왔던 만큼 일시적인 조정, 어제는 3% 이상 하락했지만 그저께는 또 2.2%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투자 주체별로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도적인 업종들이 혼조세를 보일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을 보이고 장기간 이제 플랫하게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오늘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도 관막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또 외국인 매도로 우리 시장이 하락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당분간 매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에 기인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환차익을 목표치로 잡으면 10%인데, 그게 1140원대, 그리고 1140원을 찍자마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급격하게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역시나 이제 수급의 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의 키는 환율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달러 강세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국내 원화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잠깐만 차트를 보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통틀어서 IT 업종에서 진짜 급격하게 이제 초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 국내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그 수급에 대한 그 도움을 상당히 좀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130만 원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110만 원 크게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조금 구간에서는 130만원, 120만원대 이 좁은 트레이딩 정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수급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타 법인 외에는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강하게 상승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는 사실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제 삼성전자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이 안 가더라도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를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좀 버텨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 무참히 좀 깨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앞두고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이러한 수급이 일시적인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20만 원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지, 이 부분들이 아마 지수의 방향성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품주들이나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하기는 더 까다롭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과 수급 조금 더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이 10나노급 디램 양산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기술 격차를 경쟁사와 2년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이런 호재에도 오늘 좀 삼성전자 흐름 부진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앞서서 이제 김영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을 이제 그런 이제 뉴스보다는 내일에 다가올 이제 실적 발표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 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주요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4조 넘게 매수를 했다가 점점점 2천억씩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2천선 부근에서 매도가 나올 때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 자체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시 3% 지금 삼성전자가 3% 이상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좀 상당히 많이 과하게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까지 겹쳐서 그다음 이제 매수 공백이 약한 상황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한 126만 8천 원 근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장주 움직임이만큼 조금 더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직전입니다. 저희 오프닝 벨 이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집계되기 전인 만큼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0.7%가량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27만 원대 지금 움직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IT 업종들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업종들 지금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고 기계 업종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유주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1.6%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9%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은행주들이 혼조세 보이고 있고 증권주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무리스증권 그리고 현대증권까지 모두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보험업종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업종이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02% 오르면서 1963포인트에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5% 오르면서 696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이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나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강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관련 대형주로서 시장 자체를 묶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게 출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347개, 상승 종목이 267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100여 종목 적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관련 대형주들 시장이 반등이 났지만 그동안 이제 어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오늘 장이 반등이 나면 정리할 것이다라는 그만큼의 대기성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유일하게 47억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52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599억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79억 매수로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직 건망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침부터는 낙폭 과대의 출발에 대한 인식 때문에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도 혼조세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지금 외국인이 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장부에 말씀드렸던 건 3% 이상 하락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1.27%로 전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국전력, 삼성물산 요 두 종목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그동안에 다시 한번 어제 낙폭을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모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약보합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코스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그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셀트리온이 그 시장 흐름을 이끌어 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좀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리고 흔히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면은 분명히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매수 주체는 이미 발빠르게 좀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이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 편입 뭐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메디톡스 오늘도 이제 뭐 그 방송 전에 뭐 코멘트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단은 뭐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로메드나 코미팜 바이오 제약 쪽 사실 셀트리온 이 뉴스가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이제 좀 그 비추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업종별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업종에 대한 하락률이 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의료 정밀기계 상대적으로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 기기 이런 쪽으로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그 움직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써니전자랑 다물 멀티미디어가 좀 강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FDA 판매 허가 이슈가 모멘텀 소멸로 이어지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하락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같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증시 0.03%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거래소 분위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거래소가 지금 다시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0.06% 오르면서 196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석 대표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좀 주춤하긴 합니다. 네, 1960포인트는 지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 방향을 보면서 시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3% 이상 하락한 부분의 절반 이상을 다시 메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가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체감도 그만큼 좋지는 않을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이런 부분만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부분만 붙잡아두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 초반에 체감지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 수에 대해서 보면 하락 종목이 438개로 시간이 개장하고 이후서부터 하락 종목 수가 끊임없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상승 종목 232개로 다소 이제 아까보다 상승 종목들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체감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체감 지수는 그만큼 좋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물에 아직 장 초반이긴 하지만 대량 매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점, 아직 지수 관련 대형주인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개장 초반에 이제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상승폭도 그만큼 제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비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장 초반에 비차익 순매수로 돌아왔다 다시 순매수로 감소했지만 그 비차익 매도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 점점점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제외한 종목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창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0.2%대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9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코스닥 수급은 오늘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52억,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159억 정도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만 지금 한 22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저 수급 쪽에서 이제 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지수를 점프업 시키거나 아니면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호적인 수급 방향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기사나 아니면은 뭐 지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이 이야기 좀 많이 들었을 텐데 700선 돌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저항권을 받았었던 그런 구간이고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뚜렷하게 새로운 주도주나 주도 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그 테마성 이슈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하루 전,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뭐 제약바이오 이슈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짜리에 대한 테마성 이슈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업종 섹터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테마 섹터나 아니면은 주도 업종 자체가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뭐 길게는 뭐 한 달 그 이상까지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해줘야 그쪽 섹터에 대한 시총이 증가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자금이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테마성 자금, 단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 관련된 그 종목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많지는 않다. 이러한 부분들 좀 잡고 짧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700포인트 갈 듯 안 갈 듯 지금 못 가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저항이 좀 강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좀 돌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코스닥 일단 확실한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끌고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차기 주도주로 집중할 만한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차기 주도주로 좀 집중할 만한 섹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스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뭐 ABC가 아니라 에이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는 뭐 아몰레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는 뭐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일렉트로닉 비이클, 그러니까 그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콘텐츠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짧게 트레이딩 전략이 먹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정말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아몰레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종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기대되는 섹터 아몰레드와 전기차 그리고 콘텐츠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9원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40전 상승한 1159원 50전에 개장하여 장 초반 한때 1160원 50전까지 상승하면서 지난달 3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1160원 선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전일에 이어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상승한 이유는 어제에 이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71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다가올 1분기 성장률 부진 우려가 부각되었고요. 따라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2월 공장제 수주 실적 역시 부진하면서 유럽 증시 역시 대체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IMF 총재의 세계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기 부진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요.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장중 110엔을 하회하면서 2014년 말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뉴욕 시장 달러원 NDF 1개월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한 종가 대비 4원 90전가량 상승했고요.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원 환율 역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부각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승 압력 예상되고요. 1160원대 안착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60원대 중반 이상까지의 가파른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말 달러원 환율 급락에 따라 미처 처분하지 못한 국내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요. 또 내일 새벽이죠.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을 고려할 시 근본 의사록에서도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기에 달러화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1160원 선 부근에서 등락하는 흐름 예상됩니다. 금일 장중에는요,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표 결과에 따른 위안화를 비롯한 중국 시장 동향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장중 예상 범위는 1156원에서 1166원입니다. 네, 위험 회피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1160원대 안착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IT 이야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IT주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낸 곳은 이 구글도 애플도 아니라고 합니다. 맞춤형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대만의 업체 TSMC의 수익률이 이들을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IT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하드웨어보다 부각이 많이 됐었지만 요즘은 다시금 초점이 하드웨어로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IT 하드웨어 섹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증권업계 이야기입니다. 요즘 증권업계에서 M&A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합병해서 초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로 재탄생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증권사의 탄생이 앞으로 증권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좀 IT 업계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껍데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안에 내부 프로그래밍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서 한동안 구글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성기를 노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다시금 하드웨어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하드웨어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인 수익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트렌드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이 하드웨어 쪽으로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산업군 자체도 하드웨어 쪽이 거의 전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봤을 때 이제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제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하드웨어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산업군 자체가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우리 IT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엔 인프라 기반의 하드웨어 쪽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조명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쪽의 하드웨어 쪽 관련 투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부분들 그래서 소외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주식들은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여왔다가 최근 2, 3년 동안은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 그동안 이제
손익 부분도 그만큼 개선이 안 됐었고 실적 악화까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전기차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그 우리나라 그 증시 자체에서 저가성 매수세가 들어오게끔 하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장비 제조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하드웨어 업종들의 성장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금 소프트웨어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보안주 또 전자결제주 정말 많은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나면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 뒤에 이제 컨텐츠들이 이게 당연히 채워지는 과정들이 당연히 컨텐츠들이 채워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제한된 인프라, 그러니까 즉, 한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발전되어 있는, 하드웨어 속에다가 그 무궁무진한 캐파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집어넣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들, 컨텐츠들을 다시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VR 관련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인프라가 없어요. 근데 인프라를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뒤에 바로 이제 이어져야 될 게 컨텐츠들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정중동 이렇게 앞으로 하나의 인프라가 깔리고 그 뒤에 컨텐츠가 채워지고 다시 한 번 더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IT 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따로 성장하는 건 아니긴 하죠. 순환매 관점에서 IT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도요, IT 하드웨어 쪽에 요즘은 성장성이 강하다라는 점에 동의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지만 사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한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신성장 그리고 신기술들이 나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형상화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선도하는 섹터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시장을 선도한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주가 차트에 대한 움직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뭐 화면을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가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차트인데요. 애플에 대한 움직임보다 TSMC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새로운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열어놓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가 상승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문이나 아니면 발주 그 들어가는 부품들 이러한 만든 기업들이 항상 나중에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관련된 그 움직임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부품주들이 나타난 것처럼 사실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애플 쪽 이러한 부분들에서 새로운 시장을 또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하드웨어적인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지금 TSMC나 이러한 그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높냐? 이러한 부분들은 그 기술들이나 아니면 그 새로운 성장이 아직 열려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시장에 대한 단가들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화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IT 강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기승전 삼성전자로 귀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시장이 먼저 성장이 되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발주를 내는 그러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성장이나 이러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에 뭐 해외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아니면은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적극 포인트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다리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IT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있어서 국내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 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앞서도 이제 뭐 대부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VR이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또는 뭐 지문인식, 그러니까 정보 보안 쪽, 결제 관련된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승전 삼성전자로 귀결됩니다. 뭐 주시장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어느 쪽 사업을 뭐 신사업으로 선정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기업 여기에서 어떤 성장 섹터들이 뭐 단연 치고 나간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보다는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쪽에 대한 그 사업 그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그쪽 관련된 그 시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관련 기사들 사실 뭐 흔히 뭐 주식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뉴스만 봐도 뭐 시장이 보인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신사업 쪽으로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이제 탑티어 그러니까 시장을 여는 뭐 이러한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가는 세컨티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어느 관련된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뭐 VR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결제 시장은 이미 커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VR 관련된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일단은 보안과 전자결제주, VR 관련주가 있겠지만요. 이 결국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 집중하는 신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뉴스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요즘 증권사 M&A 이슈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 그리고 KB금융과 현대증권의 합병으로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면서 지금 증권업계 요동치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 이야기인 만큼 이번 이슈 현지 증권사 먼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증권계에서 활발한 M&A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영난의 구조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증권업계였는데요. 이번에 대형 M&A 이슈들 같은 경우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일단 유한타증권은 인수 당사자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증권업계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저희 좀 이번에 그 미래에셋이 뭐 대우증권 인수하고 그다음에 KB가 현대를 인수하면서 저희 증권 시장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뭐 연금이나 자산관리 시장에서 좀 큰 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우증권은 그 IB 기반과 그다음에 리테일 기반을 활용하면서 좀 큰 시너지를 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KB금융하고 현대 같은 경우도 좀 리테일 기반으로 하면서 좀 증권업 자체에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상품 시장에서의 그 수익 기반 자체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기 자본 비중이 증가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 자본 여력으로 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증권주를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큰 비용이 지출되고 이러한 그 M&A 이슈들이 신뢰도가 좀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거래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홍콩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그 ELS가 낙인이 증가하면서 그 손실 등의 일회성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권주의 좀 상승이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증권주의 가장 큰 그 변화가 있으려면은 좀 글로벌적인 공조하고 그다음 미국이 금리 인상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 경기 회복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이슈로 되고 있는 뭐 ISA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증권사의
수익 기반이 얼마나 다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개선해야지만이 이익 증가하고 그다음에 증권주 시장에도 이렇게 좀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증권주는 그 리테일 기반과 그다음에 IB 영업 기반에 따라 가지고 대형 증권사 위주로의 좀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는데 이번 그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두 회사 이 각각의 그 합병을 통해 가지고 증권업에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M&A 이슈가 시너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증권주 상승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업계의 또 다른 M&A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초읽기에 들어간 M&A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LIG의 투자증권 인수전이 있고 리딩 투자증권의 인수전이 남아있다고 하죠. 앞으로 이 같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매각 같은 M&A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지금은 우선은 뭐 이 대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좀 재편이 되고 있으면서 우선은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좀 M&A 이슈들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증권사 간의 그 좀 합병 시너지를 위해서 그런 이슈들은 계속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증권사들의 합병 시너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계속해서 M&A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의견으로는 M&A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너지가 확실히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김여석 대표님,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 경쟁이 그동안 좀 극심하게 나오면서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실적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호황이다라고만 하긴 좀 어려운 증권업계 이 같은 초대형 대형사가 자꾸 탄생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증권업계를 보면, 물론 저도 이제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증권업계에 있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상품, 증권사가 먹고 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세화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새로운 신규 먹거리 창출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증권주들에 대한 증권사들에 대한 M&A 이거는 뭐 옛날부터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고 그런 트렌드는 뭐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대형 증권사들, 초대형 증권사들을 탄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똑같이 이어간다라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게 과연 증권주들이 투자할 메리트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증권주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증권주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대형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대형화가 되면서 실제로 손익 구조가 좋아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의문을 반대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증권사가 여태까지 대형화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들이 수익성 악화입니다. 시장에 대한 몸집과 시장에 대한 MS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리테일이나 홀세일 사업 부분, 전체 홀세일은 뭐 마찬가지로 법인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개인적인 뭐 회사의 팀 단위의 영업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쳐도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 MS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증권사분들은 5년 무료, 3년 무료, 심지어 뭐 그 평생 무료까지 등장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뭐냐면 증권사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맞다. M&A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증권주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한 10년 정도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면 지금 증권주를 쳐다봐야 될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권주들이 정말 확대가 되고 또 시장에서 M&A가 커진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먹거리를 찾으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가장 큰 문제가 고용에 대한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투자 여력이 감소되는 부분이거든요. 증권사가 대형화되고 증권사가 대형화될 만큼의 시장 자체가 커지고 아니면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맞는 논리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점점 시장 자체가 경제 자체가 조금씩 우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증권 M&A, 증권 대형 증권사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을 그냥 앞으로 이제 커지니까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증권주들은 뭐 다시 본다 하면 한 1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증권주들이 다시 전고점을 넘는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얼마가 돼 있어야 될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증권업계에 계셨던 만큼 지금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합병 시너지 같은 경우 사실 고액 인수를 한 만큼 그만큼의 좀 비용을 창출해내야 하는데 그게 5년이나 10년처럼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같은 대형 증권사는요. 수익성이 좋지 않은 수수료 위주의 수익 구조 말고 다른 영업 형태를 좀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이제 증권 브로커리지 영업이 이제 기본을 깔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행태를 보면 증권사들이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을 포기하면서 새롭게 받고 있는 게 신용과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증권사의 이자 수입이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보다 높은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고객들과의 약속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브로커리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5년간 향후 5년 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고객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주식시장을 뛰어드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5년을 개런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 이자 수익을 올리겠다? 그 외에 금융의 기본은 브로커리지 수입하고 이자 수입, 여신 수입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인 상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증권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뭐 다른 상품을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어느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베네핏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숙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의 순위로 1위가 자본금 7조 원 규모의 미래에셋 대우가 있고요. 2위가 자본금 4조 5천억 원 규모의 NH투자증권 그리고 3위가 자본금 3조 9천억 원 정도의 KB금융과 현대증권 합병사입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이들의 치열한 3파전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세 기업 모두 지금 긍정적인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증권사 뭐 두 군데 정도 이제 뭐 다녔었는데 이게 그 현업에 있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업종 같은 경우가 천수답 구조여가지고 수익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IB 쪽이나 아니면은 자산관리 쪽에 대한, 사업을 특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업무가 특화가 되고 있지 않는, 왜냐면 당장 지점에서는 하루 일 약정이 얼마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자산을 증식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는 딜레마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증권업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권사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0개가 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더 이제 축소가 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좀 효율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시너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수 합병한 그쪽에 이제 증권사에 있어 본 경험을 보면은 그렇지만 부장급이나 차장급 서로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를 그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합병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배지를 달고 하나의 이제 타이틀을 달고 영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인수 시너지가 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증권업종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들을 돌파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증권업종이기 때문에 1950, 1900선 그리고 2000선 이런 레벨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증권업종들을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을 했지만 일단은 업황을 헤쳐나가기만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슈보다도 지수에 따라서 증권사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증권사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과 플렉스컴, 셀트리온 제약과 포스코 플랜텍, 알랩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요. 셀트리온과 현대상선, 내추럴 엔도텍, 뉴프라이드, 호텔신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죠. 김영석 대표님, 일단은 FDA 판매 허가가 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분주가 전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또 국민연금이 호텔신라 지분 1.05%를 처분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주가 전망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전형적인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FDA 통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개인 투자분들도 심지어 이제 많은 분들 게시판에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어요.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로 사실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이고 또한 이제 2, 4분기 동안에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거치는 기업들이 한 1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매수세, 매수 심리 자체를 부추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바이오 투자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R&D를 투자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 견조한 조정이고 이러한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와야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주가 전망 들어봤고요. 호텔신라도 간단하게만 짚어주신다면요. 네, 호텔신라 그동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어제와 그저께 기관들은 이제 특히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저가성 매수세에 대한 접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염두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그래도 그 1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호텔신라 쪽에 대한 그동안 이제 업황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비중 축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 바닥권에서 지금 호텔신라가 싸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저가성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이 일단은 바닥권이 근접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이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호텔신라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급등 종목입니다. 플렉스컴과 경인전자, 재미니투자, JW신약과 형지엘리트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으로는요. 트러스 제7호, 금비, 삼화왕관, 아시아 11호, 부산산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재미니투자가 취대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섬유의복업체인 형지엘리트가 정치 테마주로 부각됐다라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재미니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부터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뭐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 뭐 카페나 이런데 뭐 재미니투자로 검색만 해도 그러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장 마감 공시로 이제 뭐 확정을 시켜주다 보니까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시까지 나온 마당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재미니투자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매도 시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엘리트 베이직이었죠. 작년에 이제 7월달에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제 한 증권사에서 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최근에 들어와서 오늘자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 뭐 유승민 대표 유승민 이제 뭐 C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를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뭐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고 그리고 한 테마 섹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기왕 할 거면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장인 대선 테마 관련된 이슈를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총선 관련된 이슈는 총선이 끝나면 사실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이제 좀 재밌죠. 그러니까 뭐 학교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가 같거나 정말로 대학교만 해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있는 그러한 인맥 테마로 좀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엘리트 지금
유승민 테마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상승 반전하면서 소폭 오르고 있고 코스닥 0.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그리고 유지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무의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미남주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기조를 보이고 있지요. 자, 어제는 내렸다가 오늘은 올랐다가 아직까지 주요 수급들이 특별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의 큰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포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 시장의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다우지수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벌써부터 시장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것은 유가에 대한 가격 등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유가 등락에 따라서 지수의 색깔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에 대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기색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기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보다는요, 크게 안 빠지고 있다라는 포인트, 안 빠지고 있다라는 포인트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의 수급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매도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치고받고 싸우는 공방점처럼 보이지만은 크게 사거나 크게 팔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의 수급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한번 1,000억 원대 이상으로 크게 들어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600원대 잠깐 들어왔지만 매수세, 매도세 방향성을 크게 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수급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수의 위치 크게 안 빠진다라면요, 적극적으로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음봉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음봉이 나올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눌림목 당연히 사셔야죠. 지금 편하게 종목에 대한 순환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될 또 사고 싶은 종목 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남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P&E 솔루션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어떤 걸까요? 바로 테슬라 모터스 모델 3가 폭발적인 인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상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모터스 모델 3가 출시된 지 오늘까지 해서 벌써 6일째입니다. 근데 4일째 이미 30만 대 가까이 육박하는 예비 판매를 했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곧 있으면 15조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만큼 큰 판매량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어제 그제 제가 미남 검색계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종목군들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P&L 솔루션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테슬라 모터스에서 보급형 전기차가 새로 출시된다는 기대감으로 가장 밀접한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연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충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회사가 바로 P&E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전기차에 충전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멘텀 하나를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문제를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전기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스마트카도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전기차에서 놓치셨던 분들 P&E 솔루션은 이제 시작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대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미리 또 말씀드렸던 스마트카, 전기차 다음엔 스마트카.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카 종목 있죠? 미동전자통신. 역시나 이 종목도 홀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워낙에 테슬라한테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스마트카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포기하지 않고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특별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8시 30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남주 검색기. 자, 종목들 나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어제 급등했었죠. 어제 이 시간에 설명드려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신 EDP 다시 한번 오늘 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로서 또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보는 상한 프론테크, 시공테크, 영인 프론티어까지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또 들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제가 강연회를 준비합니다. 자, 전주에서 강연회 한다고 미리 예고해드렸었죠. 자, 전주교육대학교 전산사회학관 이 안에서 진행하니까요. 자, 전주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오늘 또 알찬 이야기 가져갈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강무의 미남주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쳤습니다. 출발 진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